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네, 연일 강대강 대치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관계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호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이지수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이달 중순까지 이제 북한이 미사일 포격도 하고 김정은의 결재를 거쳐서 뭐 그 괌 포격도 하겠다고 하고 포위 사격. 예, 포위 사격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8말 9초 그 위기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괌 발사 이전부터 나오던 예. 명세였죠. 그것이 이제 8말 9초 내지는 8월 달 이 군사 위기설. 예. 을지 프리덤 가이드가 있는 그 시기는 언제나 되풀이되던 안보 위기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엔 괌까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 2016년도 을지 프리덤 가이드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도 SLBM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예. 도발을 했고요, 북한이. 그런데 일단 8월 24일 날 SLBM을 발사했는데 양쪽 다 사실 일촉즉발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넘어갔죠.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을지 프리덤 가이드라고 한다면 가디언이요? 한미 군사 작전 을지 프리덤 훈련 아닙니까? 가디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가디언은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인데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에 대한 완벽한 시뮬레이션 작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 되는 자신들한테 유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이 일촉즉발의 위기다라는 말은 매해 거듭되면서도 예.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확전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네. 이번에 예. 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전면전으로 받아들이는 그 미국에서 이미 군사적인 어떤 많은 이 전개를 해온 상황에서 예.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괌에 대해서 문제는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당장 8말 9초의 위기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위기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위기가 딱 8말 9초에 전쟁이 일어나느냐만 지금 묻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것은 단기적인 어떤 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인 위험이 됐다라고 예.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양욱 위원님 모셨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괌을 때릴까요? 저희들 국민 정서에는 설마 하는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괌 타격의 의미가 미국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쟁 분위기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얼만큼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걸 지금 당장 이 괌 주민에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비시키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강령을 지금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핵 전쟁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2 자체가 결국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예. 북한이 이것을 포위 사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네. 그 괌 본토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아니 북한이 포위 사격이라고 얘기했다서 그걸 믿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다는 거는 국가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일단 날아오는 순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요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날아오기 전에 그쪽을 향해서 발사하려고 할 때 사전 제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포위 사격 계획을 한다고 했지 포위 사격을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네. 계획해서 보고만 한다고 했지. 네. 그리고 이제 할 것을 감행해라라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되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놓치지 않나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그러니까 것이요? 성동격서식이라고 해서 괌 포위 사격이라는 것에만 집중시켜 놓고 예. 사실은 전혀 다른 것들을 준비할 가능성. 다른 것들 뭐가 그러니까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 뭐 SLBM 발사도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육차 핵실험이라거나 왜냐하면은 북한이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은요 이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반드시 핵실험과 한 세트로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보낼 수단이 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단에 뭘 탑재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작년 5차 핵실험 때는 이 북한이 첫 개발한 핵탄두를 하나 터뜨려봤는데 예. 파괴력이 10에서 20킬로톤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SLBM이든 아니면 뭐 스커드 미사일이든 아니면 심지어 지금 이번에 개발한 화성 14 ICBM이든 다 실을 수 있지만은 얘가 소위 한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을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로는 위력이 좀 약합니다. 소위 이제 전략핵에 해당하려면은 파괴력이 뭐 50킬로톤 이상 100킬로톤급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기 위해서 육체 핵실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제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미국 정상 간의 이제 통화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핵실험 같은 게 만약 이게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정부로서의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맞이해야 할 위기들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뭐 6차 핵실험도 있고 SLBM 발사도 또 하나의 또 국면을 또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렇다면 우리만 지금 대화에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국내 언론의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미국 팍스뉴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조셉 윤이라고 하는 왜 예전에 원비아 사건을 해결했던 했었을 때 이제 파견했던 그 조셉 윤을 중심으로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든 내지는 어떤 강공책이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양쪽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화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강조하기에는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강공책으로 나가는 거에 우리가 협조하고 있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전에 미국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위성의 모든 것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위성은 지금 북한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의 1분 단위에 한 번씩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측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 있는 게 괌 쪽을 향해서 어떤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저도 뭐 그 발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의 경우 그래도 발사를 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어디서 격추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격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괌 쪽을 향하는 경우 격추한다라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문제는 발사가 됐었을 때 미국 의회와 여론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지금 미국 분위기는 전쟁 행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쪽이 지금 무색합니다. 전쟁 행위로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건데 가만히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대한민국 정부든 미국이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양욱 위원님께 한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이것을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고 선제 공격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혹은 이제 미국 명에 대한 공격이 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우리가 뭐 선제 타격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의 초점은 예방 타격,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능력을 제거했다는 그 얘기에 가고 있는데 선제 타격이 되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상대방 공격이 굉장히 임박하고 바로 토앞에 있을 때 만능이 먼저 치겠다가 되는 게 이제 선제 타격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예를 들어서 예방 타격이든 선제 타격이든 국제법상에서 이거를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 쪽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한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그 선제 타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당연히 미국이 전쟁을 하고 북한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사회 어느 나라 비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국가에 대해서 실제 전쟁을 걸어온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자기가 의도가 뭐 이거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뭐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의 말일 뿐이고 실제 미사일이 한 나라의 영토를 통해서 향해서 날아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하는 한 이것은 명백한 공격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40km 정도라고 하잖아요. 영해 바뀌니까 40km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
육지 위에 40km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게 자, 보이죠. 근데 40km.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예. 이것을 맞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3,000km 이상을 통해서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서 물론 각도나 이런 걸 보면 대략 떨어진 지점이 예측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정밀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화성 12호가 좀 이래저래 분석을 해보면은 한 70년대 초 정도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미사일 기술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때 보면 이 공산 오차, 원형 공산 오차, 그러니까 명중률이 수 킬로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수 킬로만 조금만 벗어나도 영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솔직히 미사일이라는 게 각도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도 곧바로 그 내부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육지로 북한에 떨어질 지금 수도 있고. 이 미사일 탄도 이 미사일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뭐 수백 차례 검증해 본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냉전 시절에 어느 나라에서도요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그것을 타국의 적국에다 보내죠. 영토나 영해 인근에 한다. 이거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은 전쟁을 하겠다는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저는 되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호기에, 객기에 이런 그 미국 쪽에 미사일 발사를 해라는 명령을 내리면은요, 예. 아마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날 겁니다. 무슨 오히려. 말인고 하니?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반항해서 죽을 확률이 90%라고 하면은 예. 미국하고 싸움 걸어서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은 되려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반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 김정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거를 예비로 남겨놓은 것이 제가 누차 예. 말씀드리지만 예.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포위 사격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김정은이 이것을 뭐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계획을 승인해서 수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굉장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강한 카드로서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예. 여기에 너무 지금 우리가 여론들이 휘말리고 있는 안타까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그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거나 뭐 외신들이나 아니면 외국 뭐 SNS 반응들을 보면 당장 뭐 미국이랑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도 굉장히 쌓인 사실인데 실상으로는 뭐 우리 국민들을 보면 지금 뭐 괌에 뭐 피서를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재기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국민 감정은 좀 약간 좀 멀어진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심리적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예. 실제 도발이 일어나는 결과보다도 그 이전에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국민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차분한 대응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또 안보 불감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과거 이런 여러 차례의 위기 국면이 94년 이후 쭉 있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더 예. 크게 작동하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또 안보 불감증의 이면도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예.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과거에 비교해서는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으로도 읽혀진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또 추가적인 불안감을 줄 수 예.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 정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가장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특사를 보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뜬금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외교 관계자가 가서 협의를 한 것인가? 예. 또 정상회담을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중재하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전달해주면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정부의 개입할 여지는 현실상 크지 않다더라도 신뢰와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선명한 이 대국민 설명, 대국민 이해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씀 주셨지만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달라 주선을 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이 국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매달리고 있다는 이 인상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예, 아마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한 건 7월 달에 최인호 네. 의원이 네. 이미 그건 공표가 돼 있었죠. 인도네시아 특사로 가는 건. 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어떤 임무를 맡은 게 아니냐. 그 임무가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5월 29일 날 그 메가티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방한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메가티 전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메가티 대통령이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사실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메가티 전 대통령이나 혹은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징검다리로 해서 네. 계속 이 사인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네. 이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다 알려지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최후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소통의 통로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면 지금쯤이면 하나 어떤 사인이 나와야 된다. 그럼요. 문재인 예. 대통령으로부터도 예. 좀 더 어떤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온 다음부터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정이 좀 비밀스럽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남북 간의 어떤 채널이 공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쏙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민 여론과 관련해 짧게만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왜 이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이 나오고 있냐면은 인도네시아 사실 남북 관계에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역할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냐면 가장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 1차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입니다. 그럼요. 2차적으로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조정자 역할을 하게 해주면 어디에서 만나든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도 국민 여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 ARF 이 만남의 장에서도 리용호 외무상하고 만날 때는 이 왕이 외교부장이 미소를 보냈고 강경화 외교장관에게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마뜩찮은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중요한데 물론 사드 경제 보복을 하는 부분도 우리 국민들 굉장히 격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정부가 한중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물꼬를 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네시아 지금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남북 채널로서의 역할을 부탁한 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사를 보냈을 때 특사들에게 모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남북 문제를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각 나라의 역할을 좀 해달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했고, 푸틴은 아예 우리 송영길 의원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한 입장이고, 이제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왜 이런 지금 새 정부가 남북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난 4년간 돌이켜 보니까 남북 채널의 모든 면들이 지금 단절됐습니다. 단 하나의 어떤 채널로 남아있지 않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제가 알기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대화가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었는데, 막상 정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북 채널이 지금 완전하게 풀로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좀 재가동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지금 통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일촉즉발에 정말 이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화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이 과연 어떠한 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우리의 이 대화 노력이 북한이 오판을 할 만큼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뭔가 하니 이미 핵과 미사일이라고 해서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에서 제껴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되려 이제 보면 이제 2015년 8월이었죠. 한 이맘때였을 겁니다. 이제 한참 목함질의 도발에 이런 것들로 해서 폭군 달아오르고 되려 국내에서 항전 의지가 들끓어 올랐을 때 깜짝 놀라서 3인방을 내려보내면서
그랬죠. 달랜 네, 그런 네. 일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채찍을 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저쪽도 대화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메시지를 돌리기 위해서 안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북한이 이렇게 괌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건 뭐냐면은 동맹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맹국. 그것도 그냥 위협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의 한 영토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 동맹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가만히만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동맹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미 해군이 훈련하고 있는데 일본 가장 먼저 함대를 대대적으로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끝나지 않고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같이 보내가지고 함대를 보내서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도 최소한 대화를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거 좋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미국한테도 동맹으로서 우리가 최소한 최대한 당신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만큼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너무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얘기를 하고 꺼내는 것 자체가요.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스테이지 세팅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대화나 협상을 나오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요. 여태까지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6.25 휴전 협상 과정에서 그랬는데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지금 북한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대항하면서 싸울 만큼 그런 국가다. 핵 국가다라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걸 미국 국민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북한이 이렇게 핵 위협을 하고 실제 하면서 미국은 걱정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스테이지 세팅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미국과 대등한 대화 상대로서 올라가기 위한 애들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의 발언이 세다고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은 저건 뭐냐면은 야, 너네 우리 대화 상대 아니야. 니네가 지금 핵 가져갔어 봐야 많아봐야 뭐 한 20개에서 60개 사이고 우리는 5,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그중에 1,900여 발 정도 실전 배치돼서 북한을 소위 말해서 1000번이고 더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흐름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의 어떤 그 굳건한 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느냐 부분은 글쎄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 전 정의용 실장하고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의 오랜 통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수 없을 뿐이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참 난처한 게 만약에 정말로 만에 하나 북한과 미국이 어떤 교전 상태가 됐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지원을 다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좀 전에도 미국 합참의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남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 왔겠습니까? 동맹국에.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한미 합참의장이 움직였다는 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의 경우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마 일본이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벌써 오고 간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정부가 이제 한미 동맹을 지킬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옥 의원님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내부 간에 어떻게 얘기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마치 괌 포위 사격이라는 카드를 들고 채택할 것처럼 흔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훈련에 같이 참가한다거나 세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다거나 하는 것이 결국은 메시지 차원이거든요. 그것을 뭐 정권이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적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에게 어떻게 세련되게 전달하고 어떻게 확고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아마도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소위 강한 안보를 통한 대화라는 것일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좀 정부가 힘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야권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야권에서도 이 안보 위기 속에 문 대통령의 대응에 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패싱이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의 10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4강국 대사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4강 외교를 공백 상태로 두고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가 나날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들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별한 전략으로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문재인 패싱,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이제 문재인 패싱이다. 그리고 4강 외교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또 강경화 외교장관은 또 휴가를 떠났고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꼬인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저는 야당의 논평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겁니다. 충분히 전달된 게 아니야. 그런데 불충분했기 때문에 야당들이 지금 논평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가 불충분했냐면 청와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함구하고 있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논평을 했냐면 한반도 위기설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지금 북한의 내부 결정론이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굉장히 낮게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보 위기다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지 표명이 훨씬 더 나타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양 의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이 처음으로 이런 식의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까지 해서 일본을 거쳐서 어디 미국 영토에 쏘겠다라고 공언한 건 미국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어떤 나라도 이렇게 공언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렇게 공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문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나선 그 점에서 이제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쉴 때 쉬어야죠. 9월 달에 휴가 못 가죠. 국정감사 있고 그다음에 계속 국회 열려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전 정부는 모두 다 국방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북 관계라든지 외교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외교로 풀어야 된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장관보다도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될 게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8월 15일까지, 8월 중순까지 어쨌든 저쪽에서 협박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주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은 어떤가요? 그 굉장한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도 휴가를 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 휴가를 갔는데 한편으로는 휴가를 안 가고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수에 말리는 걸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 이 상황을 더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누리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참 불안해하는데 말하자면 위정자들이 저렇게 휴가를 간다는 것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꼭 휴가라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민들이 휴가든 휴가가 아니든 이런 위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을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주느냐. 단순히 이거는 정부나 또 문재인 대통령만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아닐 것이고 정치권 전반입니다. 지금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 또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앞서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코리아 패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이름을 들어서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치권 전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부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휴가를 가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가 돼버리면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근에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보더라도 예. ICBM 발사 때문에 또 북핵 실험 때문만 이 국민들의 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6일 북핵 4차 실험 때보다 더 높아진 그런 여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이 상황 자체를 국민들은 말하자면 장난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 대통령 또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또 다른 숙제가 담겨 있습니다. 관련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이나 세대별로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별로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놓고서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냐 또는 이 바른정당 지지층이냐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냐에 따라서 다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남남 갈등 그렇네요.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를 문제 삼는 것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안정감을 심어주느냐, 남남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양국 의원님, 어제 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드 레이더 이 전자파 측정을 했더니 안전기준치의 0.1%에 불과했다. 예. 자, 앞으로 이 사드 추가 배치에 좀 속도를 내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 얘기 몰랐던 거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뭐 언론이나 통해서 다 보도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자,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 마음이 바뀔 거냐? 전혀 아니죠. 이제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 뭐 만약에 그래서 측정 방법을 맞춰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게 과연 유효한 시스템이냐 별의별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싫어할 사람은 계속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법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하신다라는 그런 아마 결론으로 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게 야당 시절에 반대를 했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더민주당 여기도 지금 결국 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빨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한 사항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현 정부는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것이 있습니다. 여론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이 여론 수렴적 상황이냐 여론 설득적 상황이냐. 94년도에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했을 때 여론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이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설득합니다. 국민들을.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화된 여론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4개의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나서는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드 배치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냐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상당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득하느냐 예. 아니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상당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주 국민들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내 땅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건 누구라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인 국민의 이익으로 보느냐 지역적인 개인의 이익으로 보느냐는 지극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탓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 내 상황이 되면은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신속하게 설득하느냐는 것은 정부의 노력, 정치권의 노력, 예. 대통령의 노력인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론 수렴적 단계와 네. 여론 설득적 단계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 사드에서 나오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와 이제 뭐 소음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어쨌든 그 사드 레이더에서 이제 우리 민가가 위치한 게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재보면 예. 혹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휴대폰에서 나오는 뭐 전자파보다 덜하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요 이게요 거리의 거의 세제곱으로 해서 전자파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휴대폰 우리가 직접 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되려 주는 영향이 사드 레이더 이런 그 영향에 비할 바도 아니고 사실 사드보다도요 사드와 유사한 그 이 대역의 X밴드 레이역에서 네.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 쓰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TV 송출할 때 하는 주파수요. 예. 그럼 그 송전탑 주변에 있는 분들 벌써 다 돌아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선전과 선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 색깔과 연결이 되면서 예.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을 지금 가려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빨리 이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리더십을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일단 대한민국이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중국도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이것을 뭐 맡기고 뒤로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현지에서 그렇게 물론 주민들 화나시고 하는 심정은 일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예. 그러나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군부대 출입까지 막고 있고 그거를 경찰이 방관하고 이건 거의 그 국가 법과 질서로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 예. 이 부분들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네.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야당의 비판,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안보 전략이 있는 것이냐, 혹시 없는 것 아니냐,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평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안보 라인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야권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 휴가를 접고 내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렴 이 한반도 위기, 안보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외교부 장관도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를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배 본부장님,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안보 상황이 흔들흔들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서요? 우선은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 국민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잘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정평가하는 정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또 상당수는 안보, 또 외교, 대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안보와 관련해서 이 절대적인 또 한 방향의 여론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이 경, 북, 공, 머릿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 북한, 그리고 공공계획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커피, 대통령 셀카,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네. 지난 정부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또 대통령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예.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기 내내 공공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초반이라면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사드,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위안부 합의까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 논란거리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중도층의 변화가 또 가정주부층의 변화가 또 이런 안보 이슈에 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혁까지 순조로운 이 과제의 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안보 관련되는 문제를 보다 더 케어하는 잘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만 지금 뭐 그 문재인 패싱이라든지 뭐 대한민국 패싱이라는 상황이 지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늦어지면서 뭐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참 대통령끼리의 대화 내용이라는 게 실질적인 내용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30분 휴가 갔다 오신 이후에 통화를 했었을 때도 30분 남짓 통화했었을 때도
실무진이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로 깊이 있게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어떻게 되면 진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문재인 패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뭐랄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당시에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대화 한 50분, 1시간 가까이 한 거 내용 보면은요,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의외로 정상 간의 대화라는 게 차려야 할 격식도 많고 서로 간에 예의도 해야 하는 것,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깊이 못 들어가는 측면이 많은데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자제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휴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휴가 중입니다. 지금 이 많은 강경한 발언들이 휴가지에서 나온 건데 미국 국민들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괌 내에서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휴가 가가지고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론 형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왜 휴가를 가는, 지금은 이제 국가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직결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그 실무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지금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단지 대통령이 어떤 그 카메라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문재인 패싱이 아니냐, 이것이 대한민국 패싱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공격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선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는 당심을 좌우하는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전화 인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TV토론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안팎의 최고 전문가들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임기 내에 20%대 정당 지지율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합니다. 국민의당은 5차례 TV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어제 충남 공주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극중주의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극중주의가 추상적이라면서 안 전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자, 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어떤 현안들이 있나요? 네, 8월 임시국회는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을 제외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은 이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지만 이 정치권 현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와 정부 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등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보위, 운영위 소집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회 기자랑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이제 국회 정당 이슈에서는 좀 조금 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이현주 의원까지 이렇게 구도가 양쪽으로 이제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원래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 위주로 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였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뛰어들므로써 3파전. 여기에 이제 이현주 의원까지 정말 뜻밖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이현주 의원의 어떤 그런 이 참여가 사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지금 이번 전당대회 표를 보면 여론조사가 안 들어가요. 당원 1표제입니다. 당원이 그냥 한 표로 해서 당원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만약 들어간다면 안철수 전 의원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원표라면 당원표에서 54%가 호남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54%. 거의 조직선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54%의 일정 부분이 전북을 대표하는 정동영 의원 나왔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천정배 의원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어쨌든 54%의 일정 부분
부분을 양쪽이 또 갈라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54%의 몇 %나 자기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40%는 온전히 자기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첫 번째 50%를 넘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 숙제거든요. 자, 50% 말씀을 짧게만 드리면 사실 많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좀 의아스럽고 당원들도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었다면 사실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첫 번째에서 끝나야 내가 이렇게 당원들이 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는 명분이 있는데 지금 결선 투표까지 만약에 가서 어렵게 만약 됐다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그 다음에 어떤 입지, 뭐 권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지금 사실은 자기 편이라 나중에 뭐 드롭을 하든 아니면 뭐 합치든 간에 사실 이 첫 번째에서 50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어떤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기사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면 초과로 보여지는데요. 전당대회에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변화와 쇄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주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전당대회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다라는 것도 그런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의 현상은 아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치르는 아주 큰 변화는 없는 전당대회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처럼 이들처럼 이 제한된 변화 쪽으로 당원들의 시선이 쏠리느냐 아니면 마지못한 이 선택일지라도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그래도 조금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선택.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정말 영향력, 후방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 지금 친한, 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어디에 더 절박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